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방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석진입니다. 방학했습니까? 방학입니다. 채점도 다 끝나셨습니까? 채점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아직 안 남았네. 네, 채점이 더 뭐 일이 많지 않나요? 채점은 뭐 대충 해도 되죠. 아니 학생들이 저런 얘기 들으면 교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아, 뭐 교수의 권한입니다. 말씀만 저렇게 하실 거예요. 옛날에 보면 뭐 답안지 선풍기 날려가지고. 그건 60년대 얘기고. 김원장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아 정말 하루도 쉬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뉴스가 네. 쏟아져가지고. 네. 뭐 경제 쪽도 마찬가지인데. 뭐 중요한 순간이죠, 뭐 지금. 예. 그러니까요. 경제는 근데 우울한 뉴스밖에 없어요. 경제가 자꾸 무거워지고 좋은 소식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또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추경 필요하고 뭐 성장률 낮아질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네. 지금 일단 좀 알고 싶은 게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쪽지. 네, 그렇죠? 받았다라고 하는 그 쪽지. 네, 그래서 자기는 안 읽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차관부한테 넘겨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진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겁하고 비루하다. 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요 쪽지 나오기 전에 이미 지난주 한 화수 정도에 그 이 식자의 해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제가 지금 사실은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군사를 일으키면은 군자금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제 부대하고 군인하고 경찰이 주는 이제 시각적 효과가 워낙 세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나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고 제가 여러 군데 취재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금과 관련된 거는 이 경제부총리가 받아왔을 거다. 그리고 야, 딱 맞췄네. 그리고 그 후속되는 회의에서 네. 아마 지시 내지는 이런 조치를 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내란죄를 보면은 내란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자를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 그게 또 명시돼 법에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은 민간인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민간이 사실은 재정적 지원을 주는 건데 그렇죠. 이건 지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동원할 때는 지금 기재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그 뭐 잘하면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런 취지로 저번 주 인터뷰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지난 토요일 아침에 기재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F4 회의에서 이 재정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런 보도는 틀렸다. 오보다 이렇게 냈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F4 회의에서는 안 했고 다른 데서 했구나. 저랑 같이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우리 조태열 그 외교부 장관이 내가 그날 갔더니 A4 용지에 어떤 지시를 담은 그 쪽지를 대통령이 주더라. 그래서 자기가 보고서 좀 황당해가지고 나는 거기다 그거 놔두고 왔다. 안 갖고 나왔다. 안 갖고 나왔다. 이제 황당한 얘기죠, 사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부총리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 너는 뭐 받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쪽지를 받았다. 근데 네. 어떻게 하냐면은 그 관계자가 줘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준 것도 이게 얘기 잘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관계자한테 이거 받아가라고 해가지고 받아갔다니까 대통령이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쪽지라 그래가지고 저는 포스트잇을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대통령실에 주는 조그만 얇은 수첩이 있거든요. 네. 그걸 찢어서 줬나 이렇게 했더니 A4 용지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접어서 줬다. 네. 근데 그것도 참 믿겨지지가 않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접어서 줍니까? 그냥 주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차관부한테 넘겨줬다. 그 제가 적어왔는데 3번에서 4번 접어야 됩니다. 이게. 자, 접어보셨어요? 접어왔습니다. 이게 2번 접으면 안 들어갑니다. 3번에서 4번 접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그 쪽지 관련돼 가지고
그 질의가 좀 있었어.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비상계엄 뭐 하에서 재정자금 뭐 유동성 확보 잘해라. 그래서 여기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유동성. 그리고 이후에 이제 차관보가 진술할 때는 예비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하라고 했다. 예, 확보하라고 돼 있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추론을 그냥 해보자고 하면은 유동성과 예비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정확한 문장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최상목 이 부총리가 박차고 나왔다고 했는데 박차고 나온 건 아닙니다. 보니까. 왜냐면 9시 55분쯤에 그 용산에 들어가서 나온 건 계엄 발표 다 하고 10시 40분에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제가 취재를 뭐 기간에 다 전화 돌려보니까 나와서 기재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10시 45분 전후로 해가지고 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뭐 감독원 이렇게 다 연락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시 40분에 은행연합회에서 거기 이제 그 장관 집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나온 결과가 유동성 관련 조치가 나옵니다. 그럼 지시를 이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쪽지에 들어간 내용이 유동성 관련 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지시가 첫 번째 나온 지시가 유동성 관련된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내란이나 불법 계엄을 지속하려는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관련됐던 이제 당사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당시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네. 외환 시장이 그 NDF 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1,440원까지 막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변명하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 공무원 한 사람들 알겠지만은 대통령 지시가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봤다는 거는 사실은 예, 참 비루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실은. 경계선에 있는 어떤 그 주장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가 이번에 유동성 푼 게 이제 한 15조 원 정도 RP 매입해서 RP 매입하면 이제 시장에 채권 사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발표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고 당연한 건데 거기에 저는 오히려 유동성보다는 그 조치는 뭐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중 자금이 경색되면 안 되니까요. 경제는 심리니까. 그런데 거기 예비비가 들어갔다면 그러니까요. 굳이 거기서 그 엄중한 상황에 1초를 다투는 상황에 예비비 챙겨라. 그건 어디다 쓸 돈이었을까? 약간 의문은 가고 굳이 안 읽어봤다 또는 놓고 나왔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곧 그 안에 굉장히 그 예민한 문장이 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는 역으로 그렇게 추정도 가능하죠.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엄중하고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준 쪽지나 이 A4 용지를 국무위원이 안 읽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사실 주목하는 거는 그 11시 40분에 열린 F4 회의, 그게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12시 반에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거 외에 1시에 기재부 1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1급들 모이는 주요 간부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평일 화요일 밤 뭐 수요일 새벽이죠. 예. 그게 그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전부 다 왔습니다. 한 명 빼고 다 왔습니다. 1급이 모두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다 세본 건 아닌데 그 기조실장 빼고 다 왔습니다. 평일 왜냐면 기재부는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올 수가 사실 없어가지고 원래는 다 기관들이 줌으로 많이 했거든요. 줌으로 다 이렇게 원격으로 회의를 했는데 기재부 1급들은 다 서울에 평일에 다 와 있어가지고. 그럼 혹시 뭐 대기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네. 그다음 1시 좀 넘어서 이제 그 의결이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의결해가지고 이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이게 수행으로 뭐 실행으로 나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시에 회의했다고 하면은 그때 예비비 관련된 지시가 내려갔을 수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예, 왜냐면 이제 그 지금 윤인대 그 차관보도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윤인대 차관보는 이제 1차관 라인입니다. 1차관. 1차관이라고 하는 건 거시나 세제나 이런 걸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 소관이 아니어서 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들 자기 소관 아니면 토스합니다. 예, 그러면 2차관 라인에 있는 차관보한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좀 뭐 증거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취재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너무 민감한 상황이라서 취재로 나올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뭐 수사로 해봐야지 나오는 건데 예비비가 얼마큼 있는지 확인해 봐라. 네. 이 정도는 내려갔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작년 결산은 제가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예. 12월 달 이쯤에 예비비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를 얼마나 남아 있다. 확인해 보면은 예비비가 보통 불용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비비가 목적 예비비랑 일반 예비비로 나눠요. 그래서 목적 예비비는 이제 재해나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불용이 많아요. 근데 일반 예비비는 다 써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편히 그렇지만 앵꼬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12월 달이면 예비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가 없었을 때 그러면은 하늘은 어떻게 뭘 조달할 수 있냐? 네. 그러면은 기재부. 하늘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하늘에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실행은 안 됐지만은 아마 그 정도가 저보고 검토하라고 했으면 제가 잽싸게 그렇게 검토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말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예비비 확보 움직임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네요. 그러면 그날 밤 기재부 1급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느냐 하나. 그다음에 기재부가 하늘에 대출 좀 해달라고 연락한 적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왜냐면은 이제 실장들이거든요. 1급들이. 실장들이 이제 모이면 실장들은 일을 그냥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아래 이제 사무관들의 과장들 시키기 때문에 아마 사무관 과장들한테 시킨 혹시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으면은 요게 이제 다 진정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혹시라도 탄핵되면은 그 다음 권한대행이 사실은 최성원 부총리가 되는 건데 요거 이제 털고 가셔야 된다. 요거 이제 사실은 내란에 뭐 방조 내지는 가담했다는 의심받는 상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의 영역이니까 아무튼 가름하나 지금 확실하게 지금 교수님이 타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그렇지. 네. 네,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가름을 타주셨기 때문에 수사에서 그 밝혀지는 요걸 보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참 이번 사태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군 출신 아닙니까? 장교 출신이거든요. 출신이어가지고 야 군대를 이렇게 다 망쳐놔가지고 진짜 어떡할 거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망쳐놓은 게 과연 군대뿐일까?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그렇게 강변한 담화 여기에 보면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우리 같은 경제 측면에서 보면, 대외 신인도에, 그는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각국 기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서신 보내가지고, 주요국에 서신 보내서 우리 경제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직접, 차장훈 부총리가 그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대통령은 며칠 있다가 망국의 위기다. 반사회 세력들이 준동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정치적인 건 모르겠고 우리 대통령 참 경제에 대해서는 참 문외하구나. 그의 관심사에서 참 이 국민들의 먹거리 삶은 참 멀리 있구나. 저는 그 담화문에서 그 문장이 너무 무서웠어요. 망국의 위기여도 대통령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메시지를 그렇게 내야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좀 네. 충격적이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유석균 교수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 경제 철학이었고 갖다 주워다 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비슷한 평가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분이 중용한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이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엿볼 수는 있지 않는가. 누군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노동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정치인이잖아요. 김문수 장관. 네, 네, 이분의 어떤 노동 철학이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노동자 근로자 대표와 독대하고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었나요? 대한민국 1,500만 명이 근로자인데 예를 들어 진보 정부에서 재벌 총수와는 독대하지 않겠다. 뭐 재벌 총수와는 뭐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만 봐도 근데 우리 노동부 장관만 해도 노동 쪽보다는 굉장히 친기업 정서를 강하게 갖고 계시는 분명한 색채가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일단 노동부 장관에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예를 들어 환경부 장관에 건설회사 사장님이 가셨다고 생각해. 그런 자리에 갔고 이분이 하신 말씀들 여러 개 따져보면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분이 70년대 80년대 본인이 노동운동할 때 예를 들어 광주형 일자리 가가지고 근로자들이 휴대폰 갖고 있지 않고 노조가 없고 다른 기업의 40% 임금밖에 안 받고 있어서 감동받았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급여가 임금이 낮아서 감동받았다. 이건 무슨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이분이 노동운동을 할 때 뭐 우리 뭐 방적공장 아니면 굉장히 저급한 흑백 TV 수출할 때 그때 그 임금이 굉장히 중요해. 그때 인식은 뭐냐면 우리 사회적 인식은 야, 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 월급 받는 거 사장님 덕분인 줄 알아. 그 시절의 인식에서 깨어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노동과 소득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옆에 이런 분들이 만약 급여가 낮아서 감동받았다면 베트남이나 라오스 가면 감동받을 일 천지입니다. 거기 우리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웨덴 이런 데 시간당 룩셈부르크는 시간당 48유로입니다. 한 시간 일하면 한 시간 일하면 7만 원, 8만 원 버는 나라에 가면 우리 노동부 장관은 통탄하겠네요. 그죠?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고 룩셈부르크가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을 낮추는 고용 형태라고 해도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돌아갑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서 급여를 어떻게든 높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급여가 낮아서 감동받겠습니다. 이분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근로자들을 짜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주 62시간도 문제 같은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책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한 명은 안보실 1차장인데. 김태호 차장이요? 네. 뭐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뭐 대통령이 굉장히 외교 안보 전략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대통령을 설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크로비스타에서 한 거 아니? 사우나에서 역시 아크로비스타에 살아야 국제 정세도 잘하는 거야.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전략, 윤 대통령이 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경제나 외교 안보 잘 몰랐을 텐데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워줬을까? 흔히 이제 1차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가야 한다 이 생각이 매우 강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 한미일 이 삼각 연대가 지난해 이제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전략이 이러니까 그쪽으로 쏠림이 되는 건 피할 수 없거든요.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버리는. 그렇죠. 네, 안보는 흑백 영역이 분명한 것이지만 외교하고 경제는 흑백이 아니고 회색이거든요. 회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미도 없다. 국익에 도움되면 동맹이다라는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부 업무 보고하면서 거기 실장들 깨면서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 장사했던 분이라. 근데 우리 대통령은 안보하고 똑같이 가면서 결국은 이 인태 전략, 아베 총리가 일본의 어떤 인도 태평양에서 새로운 선각자가 되겠다, 선도자가 되겠다. 이 전략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버리면서 결국은 튕겨나가는 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중국과 공교롭게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교역은 급격하게 줄었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서 그만큼 얻었느냐. 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 교역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그 김원장 기자 이런 해석에 대해서. 뭐 아니 좀 뭐 대체로 이제 맞는 그 설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이 대통령의 여러 번의 담화 속에서 특히 이 중국에 대한 이 적대 의식이 간첩 얘기하고. 예, 그 드러난 거를 봤을 때 그런 말 한마디씩 나오면 기업인들은 중국과 사업하는 네. 기업인들은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를 대통령 자체가 만들고 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안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적군과 악원이 저희가 이제 지금 분명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교역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뭐 악원과 적군은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 외교, 예. 경제 안보, 안보 경제,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끌어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대외 교역이 많은 이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불리한 구석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중국과 이제 우리가 교역량이 많은 나라인데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미국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틀었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의 수출이 늘어난 거는 우리나라 공장이 글로 많이 가서 네. 그 나라의 중간재 거기 공장 중간재 공급하느라고 늘어난 거가 이제 큰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트럼프 들어와서 막히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우시고 이거 참 여담인데 그 삼성의 제가 이제 주요 이제 간부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들은 재밌는 얘기인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막 전쟁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제 삼성 지사를 이제 철수하고 막 이제 이래야 된다고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스라엘도 삼성 거 많이 사고 팔레스타인도 한국 그 삼성 거 많이 사가지고 우리가 엄청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매출이 엄청 늘어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물건 팔면 AS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충당 부채처럼 이제 그 우발 부채처럼 이제 자기가 돈을 좀 준비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하는 나라라서 AS 해달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텔레비전 고장났는데 고쳐달라. 네. 이런 건 안 할 거니까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서 참 무사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 경제에 있어서는 물건 파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적군과 아군이 사실 명확히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대통령이 한쪽으로 경도가 돼서 잘 모르면서 얘기 듣고 제가 이념적이라고 제가 초반부터 제가 되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되게 위험한 이런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어려운 구석으로 지금 몰아넣었다. 제가 지난주에 정세현 장관 인터뷰를 했는데 당연히 진보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외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외교 장사하는 것이지요 이러시더라고요. 오. 그 나라 국민들한테 돈 벌어주는 게 외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자주 예로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2015년에 천안문 막로 올라간 겁니다. 그죠? 네, 네. 보수가 뽑은 대통령이 그때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에 참여한 겁니다. 큰 사건이었죠. 만약에 지금 이런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면 이건 박 대통령이 좌경화된 건가?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일본의 전승기념일 70주년이 되는 날 가니까 시진핑 주석이 푸틴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줬어요. 최룡해는 북한 2인자를 보냈는데 최룡해는 잘 9번째 자리에 있었죠.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었는데 외교 안보만 봐도 그렇습니다. 굳이 경제까지 안 가도 이렇게 중국과 가까이 가면 누가 제일 짜증나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제일 짜증나죠. 그죠? 중국과 북한은 혈맹입니다. 이때 외교 안보로 얻은 성과가 뭐냐면 그때 이제 북핵에 대해서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안보리 제재 같은 게 강화되고 있었는데 중국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그리고 그때 공동성명 나온 게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라는 시진핑 주석과 그런 공동성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얻었고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우리 대기업들이 활동하는 반도체 공장이든 배터리 공장이든 또 우리 중견기업들이 활동할 때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이게 기름칠을 해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번에 이제 담화문처럼 그렇게
이렇게 뭔가 어느 한쪽에 줄 서는 선명한 발언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작년인가요?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 직접 방문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우호의 제스처예요. 그렇죠, 야, 한국 그렇죠. 기업들 더 알아.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이럴 때 근데 LG 입장에서는 용산 눈치도 봐야 되죠. 또 용산이 무슨 말 할까 봐 시진핑 눈치도 봐야 되죠. 기업 활동을 안보가 외교가 완전히 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친중 행보가 있었으니까 몇 해 안 지나서 1년에 1천만 명이 교류를 하고 중국과 충무로에 중국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우리 내수가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그죠? 그리고 3천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두 나라의 교역량이 지금 그렇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출의 25%까지 가다가 19%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만 133억 불 우리가 투자했단 말이에요. 미국 본토에. 그게 이제 우리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공장을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공장을 많이 가져간 겁니까?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이제 한 달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지서가 날라올 거고 주기로 한 보조금도 안 준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일본으로 가자. 그래서 대통령이 올해 일본 총리 7번 만났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그 총리 바뀌어버렸어요. 네. 총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총리도 바뀌고 우리도 네. 바뀔. 일본은 미국의 4번째 흑자국입니다. 우리는 8번째 흑자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미 투자는 더 했고 받아내는 건 별로 없고 그 사이에 중국과의 교역량은 많이 줄었고.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예,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철학 없이 주워서 얘기한다고. 예. 짧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뭐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했고 그 경제 성장은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짧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일단 뭐 메시지 자체는 좋았다. 시적절했다. 그래요?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하느니 이런 메시지도 내도 되는 거냐. 그렇죠.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우연히 이제 하느니 이제 이런 중요한 정책 당국자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정책 수단들을 열거하다 보니까 뭐 추경을 이제 언급하게 된 거지 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근데 이 재정 당국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왜 남의 그러니까 밥상에 숟가락 올리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는 정말 이건 두 사람이 기재부 장관과 저 하는 총재가 만나 티타임 할 때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말한 거. 근데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한국은행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너 갈아치워버려 이런 말도 하고. 예.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데 여하튼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기재부는 굉장히 불편하고 뭐지? 뭐 이런 얘기. 왜냐하면 그 지금 경제가 우리가 이 내란 사태 이전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소용돌이로 좀 빨려 들어갈 그 조짐에 있는 거고. 네. 그 특히 뭐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투자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관망 중이거든요. 관망 중입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서 돈을 안 빼는 게 아니고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갈 건지를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 물건을 팔게 되면은 내가 자산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조금 팔아보고 좀 대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처분을 나서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제 추경호 그 최장만 부총리가 지금 최근에 내놓고 있는 건 뭐냐면 경제가 어려운 것까지는 지금 인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내수도 뭐 나아진다고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예,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하겠다. 그렇죠. 그 신속 얘기는 집행하겠다. 그래서 그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해줘요. 네가 쓸 수 있는 거는 이것까지. 그래서 75%를 상반기에 지금 배정을 해놨습니다. 75%? 배정. 근데 사실은 수입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지출 원인 행위라는 게 있어요. 네가 이제 예컨대 뭐 1억짜리 계약을 하나 한 건데
1억을 지출할 건데 그거를 상반기에 계약해줘도 된다. 대신 10% 계약금 주고 계약하니까 이제 지출 원인행위로 따져 보면은 75%까지 상반기에 써도 된다라고 그래서 대폭 늘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수단은 뭐냐면은 추경은 지금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 포석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은도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지금 추경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최상욱 부총리가 지금 사실은 반대하기 위한 수를 지금 두는 건데 한은이 이러고 나오고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올해는 2.1라고 봤는데 이 사태 때문에 2.1이나 2.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 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12월, 1월, 2월 여기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물리적으로 사실은 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민생 관련된 자영업자 관련된 예산은 포함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추경을 한다 그래도 물리적으로 1월에 해도 2월에 통과되고 돈이 3월에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 2월이 지금 공백 기간이에요. 그러면 거기 쓰려고 하면 예비비를 갖다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예비비를 갖다 쓰면 되거든요. 예. 그럼 요 합의까지 그 기재부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강요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던 이 경제 인식을 아직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된다. 전형적으로 바꿔야 된다. 기재부가 알리가 또 기재부 우리 경제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선진국들은 왜 우리보다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 비율이 훨씬 높은데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겁니까?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한국이 지난해 드디어 50%를 넘어섰다. 나라 국간이 큰일이다. 100% 아래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 135고 우리가 비슷한 나라들만 따져봐도 스페인, 캐나다 다 100%가 넘습니다. 미국은 미국은 한 130, 40 됩니까? 네. 일본은 뭐 240 넘어갑니다. 우리는 50입니다.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 10개 나라 중에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반대로 빚을 낼 수 있는 주체가 정부 말고 기업은 이제 뭐 투자니까요. 가계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넘고 새로 만든 법으로 해도 97%인가? 전 세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개 선진국 중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우리가 가계부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빚은 많고 정부 빚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자꾸 무거워지고 그 와중에 대통령은 엄청난 경제에 헛발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최상욱 부총리가 경기가 무거워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만 이야기하면 그럼 다른 나라 하나만 들 유럽 중에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가 자꾸 OECD나 IMF에서 자꾸 꺾이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데요? 독일입니다. 유럽에서 독일 경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아주 급격하게 꼬꾸라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독일은 2008년인가 헌법 고쳐가지고 GDP의 0.35%까지만 국가부채가 한 해 늘어날 수 있도록 독일은 재정 준칙 굉장히 엄격한 나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은 그것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히틀러 정권이 나와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 파탄에 대해서 정말 히스테리컬하게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재정을 가장 많이 아낀 나라가 됐습니다. 독일이. 근데 공교롭게 독일 성장률이 제일 안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재정은 아껴야 합니다. 나라 돈 아껴야죠.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펑펑 쓰자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아끼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힘들 때 쓰자고 아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677조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 4.1조 감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감액된 예산은 협상을 위한 그 예산은 아닌 거지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건 아니고 증액 협의를 하는 도중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조 1천억 정도는 그거는 정부 안대로 그냥 늘려도
사실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 늘려도 별 타격은 없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다만 내용을 정부 안대로 그대로 해줄 수는 없고 정부 안대로 하자는 거는 사실은 내란 숙의 윤석열 그 대통령의 예산안을 내년에도 그냥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못 갑니다 이거. 그래서 내용을 일부 수정안은 안에서 근데 대신 총액은 정부가 제안한 677조를 맞추는 한에서 이건 얼마든지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최장목 그 부총리가 받아줘야 되고 근데 다만 이게 1월달에 제출이 돼도 뭐 심의하고 이러면은 2월 말쯤 통과거든요. 예. 그러면 준비하면 3월 말이니까 1, 2월을 뭔가 예비비 같은 걸로 메우고 혹시 예비비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거는 추경을 통해서 채우면 된다 이거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그 정부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나온 그걸 받아서 추경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2차례 추경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 아,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